지난 시간에 이거를 이제 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안 본 게, 자, 지난 시간에 결론을 얘기하면, 당초에 여기였죠.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여기에서 1이 옮겨갔었잖아요. 1이 옮겨갔는데, 자, 물품세를 부과했었잖아요. 쌀에 담은 물품세를 부과해서, 물품세가, 이게 물품세라고 그랬죠. 이게 물품세. 물품세고, 이게 대등변화. 이게 대등변화고, 물품세와 대등변화의 차이인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물품세와 똑같은 조세 수입을 갖다 주는, 물품세가 여기죠. 옷의 단위로 측정한 물품세죠. 물품세와 똑같은 중립세를 설정한다면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J. 이렇게. JK 예산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물품세면서 여기 똑같이 여기다 그렸다면 곧 뭐다 이것이 중립세다 이런 얘기죠. 중립세. 그러면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이게 물품세이면서 중립세니까 이 초과부담이 없는 거죠. 중립세는 초과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중립세는 초과부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중립세는 상대가격 비율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없다. 소득효과도 없고 대체효과도 없다. 그것이 순수한 중립세고 일반적인 중립세는 소득효과는 있지만 대체효과는 없다. 그랬잖아요. 자, 중립세 되죠. 그럼 중립세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중립세 무차별 곡선이죠. 근데 물품세의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되죠? 물품세의 무차별 곡선은 여기를 통과했잖아요. 이렇게. 물품세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통과했죠. 그러면 이거는 물품세의 무차별 곡선. 그 위에 있는 이거는 중립세의 무차별 곡선. 그러면 물품세 무차별 곡선보다 중립세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속성,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커진다. 그러면 똑같은 세수를 물품세로 가져온 것하고 중립세로 가져온 것하고 세수가 똑같은데 효용은 물품세보다 중립세가 훨씬 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물품세보다 중립세가 훨씬 좋은 조세다.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평성 측면에서는 꽝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n분의 1로 거두니까 여러분 똑같이 n분의 1로 내려가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다들 틀려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가서도 똑같이 n분의 1로 내려가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지금은 n분의 1로 내려갈 때 소득이 없으니까 다 n분의 1로 내지만 소득 차이가 생기면 n분의 1로 내려가면 불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품세보다는 중립세가 더 효과적인 조세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립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칠판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소비자 효용 극대화 이론에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죠. 쌀에 담은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물품세 예산선. 그래서 여기에 접했죠. 자,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했다 이러네요. 이렇게 여기에 접했죠. 그래서 2에서 2-로 옮겨갔잖아요. 2-로 옮겨갔죠. 2-로. 그런데 이거는 정상제야, 정상제. 이거는 정상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이
당초 균형점 2점의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왔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왔다. 여기에 접했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접했다. 여기에 이렇게 접했다. 예산선이 여기에 이게 아니네.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죠. 이게 너무 작게 그렸네. 여기서 A에서 C인데 이 AC의 물품세 부과 후에 예산선이 이 당초 균형점 왼쪽에 지금 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선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접했다. 새로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했다. 그러면은 자 당초 균형점보다 우측으로 오잖아요. 우측으로 오죠. 우측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아이가 이런 경우는 열등제라고 그래요. 열등제.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죠? 교과서에 보면 594페이지. 여기 그림 그려졌나요? 594페이지니까 이 그림이죠. 여기 그림이 있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면 자, 당초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했죠. 이게 2점이잖아요. 2점이죠. 근데 물품세 부과 후에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에 접했어. 이 다시점이 여기에 접했어.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물품세. 이게 물품세예요. 이게 물품세고 그 밑에 여기서의 차이. 이건 뭐죠? 이게 초과부담이다. 이런 경우도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근데 물품세를 부과하는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면은 쌀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쌀의 수요량이 늘어났잖아요. 세금 부과인데 쌀의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쌀의 수요량이 왼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는 이건 정상제다. 정상제는 줄어들지만 열등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늘어나는 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같은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거는 뭐야? 대체 효과라고 해요. 또 같은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체 효과. 대체 효과가 이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자 소득 효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예산선의 높이 이 높이죠. 이 높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 해요? 소득 효과죠. 그 소득 효과의 갭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소득 효과와 이 대체 효과의 차이 이만큼이 어때죠? 이만큼으로 인해서 쌀의 수요량이 오히려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늘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또 한 가지 교과서 598쪽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이런 그림에 보면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롤즈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자, 당초의 예산선이 AB요. AB야. 근데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예산선이 AF로 바뀌었어요. AF로 바뀌었어. 그러면 당초의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여기였는데 새로운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여기잖아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 L자 모양의 롤즈적 사회보상 함수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이 뭐요? 이게 물품세야, 물품세. 이게 물품세이면서 이때는 뭐죠? 초과부담이 없죠. 자, 그림에 초과부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롤즈적 무차별 곡선에서는 초과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 응? 초과부담이 없죠? 초과부담 제로. 초과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간 자음 배분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604쪽에 보시면, 604쪽에 보시면, 자, 604쪽에 보시면, 자,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죠? 자,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점. 당초에는 여기서 균형점이었죠? 이게 균형점이었는데, 자, 새로운 예산선이 AC로 정해졌죠? AC로 새로운 예산선이 있는데, 자, 당초의 무차별 곡선이 2점인데, 2점에 접했는데, 이 균형점이 바로 밑에 왔단 말이에요, 밑에. 수직으로 밑에 와 있잖아요. 밑에 와의 접하는 이런 무차별 곡선이 접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로 밑에. 새로운 균형점이 바로 밑에 왔다, 바로 밑에.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쌀에다가, 옷인가요? 이거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세금이, 여기서 여기까지 세금이잖아요. 이게 물품세예요. 이게 물품세인데, 이 경우도 초과부담이 이만큼 있잖아요. 초과부담이 있어.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물품세를 T만큼 부과하니까 1 플러스 T, PX로 가격이 오르잖아요. 쌀값이 올랐다, 이게, 쌀값이. 쌀값이 오르면 쌀의 수요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이거 뭐라 그랬죠? 이게 정상제라고 그랬죠? 정상제. 그런데 쌀의 수요량이 늘어나면 이건 뭐라 그랬죠? 열등제라고 그랬잖아요. 열등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쌀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다요. 보세요. 당초의 균형점 2점하고 새로운 균형점 2-점이 바로 수직으로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해도 쌀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네? 쌀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쌀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도 뭐는 생긴다, 이런 얘기죠. 초과부담은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초과부담은 발생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쌀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도 뭐가 생겼다? 초과부담은 있다, 이런 얘기야. 초과부담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다. 이 그림에서, 그렇죠? 쌀의 수요량은 변화 없죠. 그러나 쌀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도 물품세에 초과부담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09쪽. 자, 일단 칠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초과부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정상제, 그 다음에 열등제,
그 다음에 쌀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전가와 귀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분배의 공평성. 그럼 먼저 공평성이 먼저부터 봐야 되잖아요. 공평성. 공평성이 이것도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거죠. 공평성은 크게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봤죠. 수평적 공평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평적 공평성.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세금 부과하기 전에 형평관계나 세금 부과 후의 형평관계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소득의 변화가 세금 부과하기 전이나 후나 우열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게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조세 부과 후에도 그들이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이랬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능력이 같아야 돼. 첫 번째, 능력이 같아야 돼. 능력이 같은 사람한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평적 공평성을. 두 번째, 취미, 선호, 기호도 같아야 돼. 기호, 선호. 첫째, 능력이 같고, 두 번째, 선호가 동일해야 된다. 세 번째, 기회도 똑같이 줘야 돼. 기회도. 세 번째, 기회도. 그 다음에 소득의 사회적 한계 효용도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똑같은 사람들한테 소득이 같을 때 세금 부과하기 전이나 후나 경제적 지위가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상이해 본다면은 수평적 공평성 달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선호가 상이하다면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 선호, 기회, 소득의 사회적 한계형 이 네 가지 요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소득일 때 동일한 세금을 내면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차이가 생기면은 수평적 공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평적 공평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공평성은 자, 소득 격차가 있어. 누구나 다 소득 격차가 있잖아요. 소득 격차가 있어. 그러면 소득 격차가 있는데 소득 격차를 그대로 인정하자 이런 얘기야. 근데 세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소득 격차를 줄어들게 만들어준다. 줄어들게. 그 소득 격차를 많이 줄어들게 만들수록 뭐다 한다?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소득 차이를 뭐로 가져간다? 세금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세금으로. 그랬을 때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여기 보시면 상이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상이한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조세 부과 후에도 그들이 상이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되 그 소득 격차를 줄어들게 만들었을 때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균등희생설이 나오죠. 균등희생설. 세금은 뭐죠? 우리한테 희생이잖아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50만 원 세금을 떼고 450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한테는 50만 원은 나의 경제적 희생이잖아요. 희생이야. 그래서 나는 500만 원의 월급이 있어서 50만 원을 떼고 450만 원 갖고 와서 나의 가처분 소득이 되는데, 자, 옆에 친구는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떼고 900만 원을 갖고 와서 가처분 소득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는 50만 원 떼고 저 친구는 100만 원 떼었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100만 원 떼었어. 그러면은 소득 격차를 줄여줬죠. 당초에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500만 원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금 떼고 450,
저거는 세금 띄고 얼마요? 900이잖아요. 900에서 450 빼면 450이죠. 500만 원 소득 격차가 나던 것이 450만 원 차이로 소득 격차로 5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됐다고 보는 거죠.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됐다. 그런데 내가 낸 50만 원하고 저 친구가 낸 100만 원하고 그것이 나의 수준에서 50만 원, 여기서 뭐라 그러죠? 희생. 나의 주관적 희생은 50만 원. 그 다음에 저 친구의 주관적 희생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의 희생 50만 원하고 저 친구가 희생한 100만 원하고 이 주관적 가치가 같게 만들었을 때 수직적 공평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뭐다? 균등희생설이야. 균등희생설. 근데 객관적 가치는 틀리잖아요. 나는 50만 원밖에 세금 안 나고 저 친구는 100만 원 냈으니까 객관적 가치는 50만 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세금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희생한 50만 원하고 저 친구가 희생한 100만 원하고 그 효용의 가치는 같게 만든다 이런 뜻이. 그것이 뭐다? 균등희생설이다 말이야. 그러면 절대적 가치를 갖게 만들 것이냐, 상대적 가치를 갖게 만들 것이냐, 한계적 가치를 갖게 만들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절대적 가치를 갖게 만든다. 그러면 절대적 가치는 객관적 가치를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절대적 가치를 갖게 만든다. 그것이 균등 절대희생설. 상대적 가치를 갖게 만든다. 예? 상대적 가치를 갖게 만든다. 균등 상대희생설. 한계적 가치를 갖게 만든다. 균등 한계희생설.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균등희생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기본 가정이 들어있죠. 기본 가정이 첫째, 소득은 일정하고 소득의 한계 요형은 체감하고 소득의 한계 요형이 측정도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똑같은 효용함수와 똑같은 선호를 가진다는 이 기본 가정하에 균등희생설을 분석하고 있다. 누진세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절대 균등희생설. 자, 균등희생설은 절대 균등희생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칠판 보시면, 자, 칠판 보시면, 왼쪽이 고소득자죠. 오른쪽이 저소득자죠. 자, 왼쪽은 한 달에 1,000만 원 받은 사람이야. 오른쪽은 한 달에 500만 원 받은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세금이 얼마요? 자, 이 사람의 고소득자의 소득이 얼마요? O에서부터 A까지. 이게 얼마? 이게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1,000만 원이다. 자, 저소득자는 O에서부터 A 다시까지. 이게 얼마요? 이게 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소득의 차이가 나죠? 이게 소득이다. 그리고 세금을 띄었어. 세금을 띄고 나서 여기는 100만 원, 100만 원 세금을 띄었죠. 100만 원 세금을 띄고 여기는 50만 원 세금을 띄었어. 50만 원 세금을 띄었어요. 자, 그랬을 때 소득의 이거는 소득이죠. 수평축은 소득이죠. 수직축은 뭐예요? 가격이 아니잖아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에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보는 거죠. 아까 기본 가정에서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했잖아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거. 여기도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죠. 이랬을 때 자, 이 사람이 이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의 한계 효용 절대치가 이면적이다 이거. 이면적. 그다음에 저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의 절대치가 이면적이다 이거예요. 이면적. 그러면 균등 절대희생설은 뭐다? 이 두 개의 소득의 한계 효용의 면적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면적이 같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균등 절대희생설이다. 이 면적이 똑같이 만들어져. 이 면적을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 면적을 이게 뭐다? 균등 절대희생설이다. 이랬을 때 소득의 한계 효용에 보면 소득의 한계 효용의 소득 탄성치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의 한계 효용의
소득의 한계 요형의 소득 탄성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의, 이게 뭐죠? MI의 소득 탄성치. MI 소득 탄성치.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자, 소득의 한계 요형을, 소득의 한계 소득의 증가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소득의 한계 요형을 소득의 증가율로 나눠주는 것이 뭐다? 소득의 소득 탄성치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 요형. 이게 소득의 한계 요형 곡선이잖아요. 이 소득의 한계 요형 곡선이고 소득의 증가율로 나눠주는 것이 소득 탄성치다. 근데 이 소득 탄성치가 이 곡선이 지금 여기는 뭐죠? 체감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이 소득 탄성치가 1보다 크면 누진적이다 이런 누진구조. 이것이 1이면 비례구조. 이것이 1보다 적으면 역진구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균등 절대이생서, 이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소득의 한계 효용의 면적,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비례이생설. 자, 균등 비례이생설. 자, 이번에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자, 고소득자는, 이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고소득자는, 자, 이 사람의 소득의 한계형 전체 면적은 이만큼이잖아요. 자, 이만큼이죠.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사람이, 이게 희생 면적이죠. 희생하는 면적. 이걸 나눠준다, 이게야. 전체 면적분의 희생 면적. 예, 이게 전체 면적이죠. 이게 전체 면적. O, A, B, C 전체 면적이잖아요. 희생 면적 D, A, B, E 이게죠. 이거는 전체 면적 중에 이게 뭐요? 희생 면적. 그럼 뭐요? 비율이잖아요. 비율. 이 비율하고 전체 면적 중에 이 희생 면적 비율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전체 면적 중에 이 희생 면적, 이 비율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비율이. 응? 균등이라는 게 뭐가 같아야 된다 여기는? 비율이 같아야 된다. 비율이. 그래서 균등 비례희생서. 아까는 뭐예요? 절대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균등 절대희생서. 이거는 균등 비례희생설이다. 근데 여기서 자, 이 소득의 탄성치가 1보다 크면 아까와 같이 누진 구조죠. 근데 1일 때도 누진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비례로 볼 때는 1일 때도 누진 구조다. 1보다 적으면 역진 구조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가죠? 균등 한계희생설이다. 이게 한계희생설. 자, 한계희생설은 조세 납부 후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동일한 효용 수준에 직면한다. 이게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 돼. 이 높이하고 이것하고 이것이 같아야 된다. 이것이 같아야 된다. 이것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본다면 자, 희생 이후에 자, 이거는 희생이죠. 이게 희생이잖아요. 이게 희생이야. 여기도 이 사람이 이 부분이 희생이죠. 희생이 이만큼이죠. 희생. 여기는 희생이 이만큼이죠. 훨씬 희생이 크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 이게 가처분 소득이야. 가처분 요용.
여기 남는 게 이게 가처분 요형이죠. 가처분 효용이죠, 효용. 효용. 왜 그러면 이게 한계 효용이잖아요. 그래프 자체가 한계 효용이니까 효용이죠. 그러면 가처분 효용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응? 희생한 다음에 희생 이후에 가처분 효용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이 뭐다? 한계 효용, 균등 한계 희생설이야. 균등 한계 희생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1,000만 원 벌려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근로의욕을 엄청나게 상실시켜 버리겠죠. 그렇게 거의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희생한 이후에 남아있는 가처분 효용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래. 가처분 효용. 가처분 효용. 저게 같아야 되는, 소득이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효용이, 가처분 효용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걸 뭐다? 균등 한계 희생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효용이 서로 같으려면 이 1,000만 원 받은 이 높이나 500만 원 받은 이 높이나 이게 같아져야 된다. 그게 같아져야 된다는 의미는 결국 뭐다? 희생 이후에 이게 효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으로 표시, 가처분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을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세금은 곧 뭐다? 희생이다. 세금은 곧 희생이다. 희생이다. 그러면은 그 희생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인데 그 희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뭐다? 균등 희생설이다. 균등. 그러면 그 희생을 갖게 만들어준 게 균등 희생설인데 어떤 형태로 균등할 것이냐, 절대치가 균등할 것이냐, 상대치가 균등할 것이냐, 한계치가 균등할 것이냐에 따라서 절대, 균등, 절대 희생설, 균등 비례 희생설, 균등 한계 희생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 쭉 이제 넘어가죠. 교과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의 귀착입니다. 조세 부담의 귀착. 자, 정가와 귀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와 귀착. 자, 조세 부담의 정가와 귀착. 자, 조세 부담의 귀착. 귀착은 뭘 귀착이라고 그러죠? 세금이 딱 납부할 사람한테 딱 떨어지는 거죠. 그걸 귀착이란다.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낙착됐다 이런 얘기야. 낙착됐다. 그걸 귀착이라고 한다. 조세 부담을 다른 부분으로 넘기는 행위. 조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 그걸 뭐라고 한다? 정가라고 그래요. 정가. 조세 부담이 낙착돼서 소득 분배의 변화를 초래한다. 조세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 그걸 귀착이라고 한다. 그의 실질 처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의해 측정한다. 그래서 조세 부담의 정가는 조세 납부액에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폭을 빼면 조세 부담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가시키는 폭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 귀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있다. 법적 귀착은 법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자야. 법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자, 물건을 판 사업자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그 사업자가 냅니까? 납세 의무는 사업자한테 지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1층에 올라오면서 1층에서 캔커피 하나 사 먹으면 1,000원짜리 속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어요. 그건 세금은 소비자가 내잖아요. 소비자가 내는데 그 돈이 세금 플러스 판매 가격에서 누구한테 가죠? 사업자가 돈을 가져가잖아요.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에다 내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낸 사람은 우리인데, 소비자인데,
돈 갖다 낸 사람 누구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그러니까 부가지세법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할 납세 의무가 있다. 그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 사람이 뭐다? 법적 귀착이다. 법적 귀착.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우리 같은 소비자다. 예? 그러면 그건 뭐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한 부담자. 그걸 뭐라 한다?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경제적 귀착을 한다. 그런 얘기요. 자, 법인세의 정가 현상. 법인세의 정가 현상. 자, 법인세의 정가 현상을 보면,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봅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 기업이 있고, 여기에 기업이 있고, 여기에 개인이 있죠. 이게 다 경제 주체잖아요. 경제 주체죠. 여기가 요소시장. 이것이 뭐죠? 상품시장. 이 기업은 뭐야? 기업은 이거는 생산시장이잖아요. 기업은 생산시장이죠. 생산시장이고 개인은 뭐요? 소비시장이 여기서 개인은 소비시장이죠. 소비시장이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법인세 정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세. 그럼 여기다 이제 자, 이 기업은 법인세를 어떻게 냅니까? 기업은 법인세를 자,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기업의 손익계산을 보면 매출액 쭉 나오고 비용 쭉 빼죠. 쭉 빼고 자, 쭉 빼고 뭐가 나오죠?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 여기에서 이제 뭘 빼는 거죠? 법인세를 빼잖아요. 법인세를 빼면 뭐요?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 법인세죠? 이 법인세를 낸다 이거야, 기업이. 기업이 이렇게 법인세를 내죠. 이 기업이 이렇게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기업이 법인세를 낸다. 이래. 그러면 이 법인세는, 자, 법인세는 정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를 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자, 법인세를 내면, 상품 시장에서, 자, 여기서 생산 요소를 받아가지고, 이 기업은 생산 요소를 받아서 생산 요소에다가 플러스 기술을 가미하죠. 생산 요소에다가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상품.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품을 만들어내서 파는데 뭔 상품을 할까? 자동차를 할까요? 자동차인데 팔았다.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내서 팔았다.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를 팔 때, 이 기업이 자동차를 팔 때, 이 기업이 세금을 내잖아요. 자, 세금을.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이때, 이 법인세를 뭐라고 그러죠? 순세라고 그러죠. 순세. 이 남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거를, 어떻다?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감안해서, 이 법인세 내는 걸 감안해서 자동차 판매 가격을 좀 높게 책정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높게 책정했다. 이런 얘기. 책정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정가에 됐다는 거는 조세 부담이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법인세가, 이 조세 뭐예요? 이게 법인세잖아요. 이 법인세가 정가됐다고 보는 거는, 생산 가격에다가 이 법인세를 감안해서 판매가를 좀 업시켜서 팔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상품 시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 상품 시장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진행 방향이. 예? 진행 방향이. 재화나 서비스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상품과 생산 요소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는 거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자, 이 상품이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 상품이 돌아가는 시계 방향, 이 방향에 따라서 이걸 뭐라 하겠어? 전방정가라고 한다. 전방정가. 전방정가. 자, 상품이 돌아가는 방향, 앞으로 이 상품이 진행하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전방정가라고 한다. 전방정가. 예? 전방정가. 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짐으로써 높아진 가격을 주고 그 상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도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부담의 일부를 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정가는 뭐냐면, 자,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하잖아요. 법인세를 부담하니까 기업으로부터 누구한테?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다.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뭐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전가되는 거잖아요. 뒤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후방전가라고 한다. 후방전가. 지금 뒤로 생산 요소 시장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기업이 상품 시장으로 전가시키는 거는 전방전가, 생산 요소 시장으로 전가시키는 거는 후방전가라고 한다. 법인세가 부과된 데 대해서 기업이 노동의 고용량을 줄였다. 법인세 부담을 느껴가지고 노동의 고용량을 줄였다. 여기 당연히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죠. 자본.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부담을 느껴가지고 노동자를 줄였다. 뭐 자동화를 시켜서 줄이든지 뭘 하든 줄이든지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줄였다면 그것이 뭐다? 후방전가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 부과된 데 대해서 기업이 노동의 고용량을 줄였을 때 그 결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면 근로자 역시 법인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런 경우를 후방전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후방전가. 자, 그 다음에 원천측 효과와 사용측 효과가 있습니다. 자, 원천측 효과는 뭐냐면 원천측 효과는 여기 원천측 효과는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 밑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고 사용측 효과는 뭐죠? 사용측 효과는 상품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네? 원천측 효과는 원천. 뭐의 원천일까요? 아마 소득의 원천 아니겠어요? 소득의 원천. 사용은 뭐예요? 소득의 사용 아니겠어요? 소득의 사용. 소득. 그러면 소득의 원천이니까 소득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소득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 개인이 토지를 제공해서 받은 임료소득, 노동을 제공해서 받은 임금소득, 자본을 제공해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 이게 다 뭐죠? 이게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원천측 효과라 해요. 원천측. 이해되시죠? 원천측 효과다. 여러분들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생산 요소 시장에 여기서 발생한다. 여기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기업을 운영하든지 여러분들 소득은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원천축 효과라고 한다. 원천축. 예, 원천축. 그러면 여기서 이 원천축 효과는 이게 소득이잖아요. 이 소득은 이걸 뭐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Y라고 그러죠. Y는 자, 이 소득이죠. Y는 어떻게 돼? 이 소득은 이게 뭐요? 이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가처분 소득. 자,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에 대해서 뭘 내죠? 소득세를 부담하잖아요. 소득세를. 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담하잖아요.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소득을 내고 나머지 돈을 갖고 오니까 소득에서 총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뭐라 한다? 가처분 소득이라 한다. 가처분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이죠. 원천축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사용축 효과. 사용축 효과는 자, 소득을 가져왔으면 소득은 뭐요? Y잖아. Y는 C 플러스 S잖아요. C 플러스 S다 말이야. 소득을 갖고 오면 소득 중에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축 효과는 돈을 사용할 때는 어디서 사용한다? 상품 시장에다가 돈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 시장에다가. 그죠? 그래서 사용축 효과는 상품 시장이다 이래요.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상품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분모, 즉 납세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 가격이 올라가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지불 가격이 가능 소득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자, RDI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 RDI는 뭐라고 했습니까? NDI-P 물가죠. 물가.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이게 명목소득이죠. 명목소득을 물가 수준으로 나눠준 거다 이런 얘기죠. 물가 수준은 나눠준 거다. 이걸 다시 표시하면은 자, Y에서 명목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고 이 물가는 P에다가 여기다가 1 플러스 T 판매세를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세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전가와 귀착 분석의 필요성. 전가와 귀착은 이 조세 이론에서 독특한 이론인 것 같아요. 조세 이론에서 독특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통상 부동산을 하실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중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정가가 어쩌니, 취득세 정가가 어떠니, 종합부동산세 정가가 어떠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건 안 들어봤는데, 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정가와 귀착이 이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가와 귀착 이론이 조세 이론의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가와 귀착은 뭐와 관련되는 거죠? 공평성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전가와 귀착 분석의 필요성. 자, 특정한 조세가 납세자들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의무를 지웠는가를 판정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절차다. 요 공평한 조세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를 판정하는 지표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해당된다. 특정한 조세가 누진적이나 역진적이나 비례적이냐 판단하는 데도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도구다.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조세 효과를 파악할 때도 핵심적 요건이다. 그래서 이제 정가의 그 단계를 보면 조세 충격 단계, 조세 부담 단계, 조세 기착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 없나요? 아, 그림이 여기 안 그려졌네. 책에도 그림 없나요? 책에도 그림 없나? 재정학 책에만 그림이 있나 보다. 이거 안 그려졌네요. 자, 조세 충격 단계. 세금을 고지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조세법상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부담이 고지된 상태. 그때가 조세 충격 단계다. 초기의 충격은 법적으로 확정된 납세자에게 가해진다. 조세 충격이 가해진 상황을 조세법상의 귀착이다. 조세법상의 귀착. 아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내는 사람은 우리가 내는데, 소비자가 내는데, 세금을 돈을 걷어다가 세무사에다가 납부한 사람은 사업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업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는 지 돈 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낸 걸 갖다가 대신 갖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낸 돈을 모아다가 국고에다 갖다 내는 거거든요. 그죠? 잠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동안은 이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야. 잠시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건 먼저 다 써버린다고, 세금도. 예? 써버리고 막상 세금 낼 때 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긴다고. 예? 예.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절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것이 뭐다? 조세법상의 귀착이다. 고지서. 그러니까 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 되어 있고 그 사업자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게 조세 충격 단계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조세법상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전가 단계. 조세 부담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하는 단계다. 전가가 발생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고 그 외 다양한 질적 양적 변화를 발생시킨다. 조세 부담의 전가는 조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 주체에게 조세 부담이 이전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일종의 조세 회피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귀착 단계. 자, 전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내느냐 이런 얘기죠. 최종적으로 어떤 경제 주체에게 낙착되느냐의 단계다. 경제적 귀착이다. 조세의 최종적인 부담이 결정되고 전가가 마무리된다. 최종적인 조세 부담자는 담세자라고 한다. 그리고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직접세,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간접세다. 아까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도 간접세죠.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낸다? 우리가 낸다. 그래서 경제적 귀착은 누구다? 소비자다 이런 얘기죠. 소비자다 이런 얘기죠. 사업자는 뭐다? 조세법상의 법률적 귀착자이고 우리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경제적 귀착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세 부담의 충격 단계, 전가 단계, 귀착 단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전가를 할 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법인세 전가를 가지고 봤죠. 상품이 돌아가는 시계 방향 그걸 전전이라고 한다. 전전. 자, 전전.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생산자와 판매자. 생산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품 시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상품 시장으로. 전전. 그다음에 생산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요소 시장으로 가는 것. 이건 후전. 생산 요소 시장으로. 아까 그림 그렸죠. 생산 요소 시장으로 가는 거는 후전. 상품 시장으로 가는 거는 전전이다. 전전. 유통 과정에서 후자로부터 전자에게 조세 부담이 이전된다. 후자라는 거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기업 또는 유통 과정에서는 판매자잖아요. 판매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죠. 생산 과정에서는 아까 기업이지만 유통 과정에서는 판매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상품 시장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상품에 대한 과세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떠넘겨진다. 전전, 그걸 진전이라고도 한다. 후전, 생산 요소 시장으로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것. 상품 거래 과정에서 전자로부터 생산자나 제조업자로부터 후자,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조세 부담이 이전되는 현상이다. 후전, 제조업자에게 조세가 부과됐을 때 원료 가격이나 임금이 인하를 수반한다. 이것도 이 앞부분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소전은 뭐냐면 기업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제 제조 과정이겠죠. 생산자에게 과세됐을 때 그 전보다 더 능률적, 합리적으로 생산 공정 또는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세금만큼 생산비를 절감시켜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그런 효과가 생겼다. 이런 경우를 소전 없어질 소자잖아요. 한자로 보면 소전, 소멸할 소자. 생산비를 조세액만큼 생산비를 절감시켜버렸다. 경영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부과된 조세액을 부담하는 당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전 또는 갱전 계속 반복돼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조세 환원이란 게. 자, 전가 중에 조세 환원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채권의 액면가격이 1,000원이야. 채권의 액면가격이 1,000원인데 세금이 1% 부과된다. 그럼 1,000원에 1%면 10원이잖아요. 10원이죠? 10원. 그리고 은행 이자율이 5%다. 자, 은행 이자율이 세금은 1,000원 10원이고 1%죠. 은행 이자율은 5%다. 그랬을 때 자, 조세 환원액이 얼마냐? 조세 환원액이 10원을 자, 이 10원을 여기 10원을 0.05로 나누면 200이 되죠. 200이 되죠. 이거는 뭔 공식이었죠? P는 이꼬르 R분의 A. P는 이꼬르 R분의 A잖아요. 자, R분의 A. 여기서 무한대로 갔을 때 R이란 값이에요. R분의 A. 그래서 여기서 10원을, 조세 10원을 0.05로 나누면 얼마가 됐다? 2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 가격은 이자와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 가격은 이자와 반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채권의 액면가는 얼마요? 1,000원이죠. 액면가 1,000원인데 액면가 1,000원을 1,000원에 거래가 되느냐? 1,000원에 거래가 되지 않고 얼마에 거래가 되냐면 800원에 거래가 된대. 800원에. 네? 800원에 거래가 돼. 자, 1,000원에서 자, 액면가 1,000원에서 요거 P-라고 할까요? 자, 조세 환원액 200원을 빼면 800원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거래 가격이 얼마다? 800원이다 이러네. 800원.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런 얘기죠. 왜 이런? 그러면은 이 200원은 누가 다 부담했습니까? 채권을 구입한 사람이 부담했습니까? 판매한 사람이 부담했습니까? 판매한 사람이 부담했잖아요. 판매한 사람이 부담했어. 이 200원 누구 부담? 생산자 부담. 판매자가 생산자잖아요. 생산자 부담했다. 소비자가 부담한 게 아니라 구입자가 부담한 게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했다. 이거를 조세 환원액이라고 합니다. 조세 환원액. 자,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조세 환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에 대해서, 여기도 자산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기적으로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뭐에 투자해라? 자산에 투자해라. 자산이다. 자산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자산의 소유자죠. 자산의 소유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판매자, 생산자 이건 뭐예요?
판매자 누구야? 생산자에게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이 조세 환원액 200원을 누구한테 구입하는 사람, 응? 자, A에서 B로 가는데 이게 1,000원이야. 1,000원이야. 근데 이 사람 얼마예요? 800원에 사. 그러면 200원 갭이 생기잖아요. 이게 조세 환원액이야. 조세 환원액. 이 부담을 누가 갖는다? 소유자 A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뭐예요? 전가시키지 못했잖아요. 응? 전가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죠. 응. 다른 사람이 전가시킬 수 없는 경우 그때 그것을 뭐라 한다?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전가시킬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부과된 조세액을 자본 환원해서 자본 환원했죠? P는 이권 R분의 A라고 해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라는 거잖아요. R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200원이죠. 자본 환원해서 그 자본 환원액만큼 물건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1,000원에서 200원을 하락시킴으로써 800원이 됐죠. 하락시킴으로써 조세액의 충격을 흡수하는 현상을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렇게 발생하냐? 발생한 이유. 담세자가 과세 당시의 자산 소유자이고 납세자는 자산의 구입자다. 형식적 조세 분산 구입자다. 조세 환원은 성격상 일종의 후전이다. 과세 물건 자체가 조세 부담을 한다. 그래서 물상담보라고도 한다. 자, 보세요. 자,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수량이고 여기가 가격이죠. 가격. 그러면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응? 즉시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시간을 두면은,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토지. 건물 경우도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건물은 지어내잖아요. 2, 3년 있으면 지어내고. 토지도, 자, 이만큼 상업지역인데, 이 토지는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리적 양을 늘리려면 어떻게 지구를 좀 넓혀야 되잖아요. 더 키울 수가 없죠. 근데 넓힐 수 없죠. 그래서 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 물리적 양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걸 쪼개서 팔잖아요. 쪼개서 파는 거죠. 자, 절대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경제적 양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쪼개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토지도. 저런 경우는. 어쨌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경우에 봅시다. 이런 경우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다. 수요 곡선이. 그러면 여기죠. 여기서 균형이 되죠. 그럼 여기서 P0, Q0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게 뭐죠? 이거를 경제적 잣대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 잣대. 경제적 렌트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했어.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했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에 물건에다가 세금을 부과했어.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세금이야, 세금이야. 가격은 P0고 세금 부과 이후의 가격은 P1으로, 예? P1으로 가격이 떨어졌어. 세금을 부과했어.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저 채권이 완전 비탄력제로 가져가면, 이게 1,000원이야, 이게 1,000원. 1,000원이야. 1,000원이죠? 여기가 뭐야? 이게 800원이야. 800원. 이 갭만큼, 요게 뭐죠? 이게 200원이야. 이것이
조세 환원액이 되는 거죠. 이게 조세 환원액이야. 이게 조세 환원액.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소유자가 부담하는가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봅시다. 자, 조세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냐. 그건 어떻게 측정하죠? 탄력성으로 측정한다고 그래요. 탄력성으로. 조세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냐. 수요 곡선의 탄력성,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탄력성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하나만 외우고 있었는데,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지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보다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게요. 소유자가 부담하잖아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100%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한다. 똑같잖아요. 소유자가 부담한다.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100% 생산자 부담한다. 그럼 네 가지 경우일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수탄생,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니까 수요 곡선이 수탄생만 외우면 되죠.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지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생산자 몫이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생산자. 여기서 생산은 뭐예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자, 경제 이론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조세 환원.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 시장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이지가 않잖아요. 현실의 시장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이지가 않고 약간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뭐 이렇게 아니라 뭐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되겠지만.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P0고 여기 Q0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겠지. S에서 S-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서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조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만큼은 누가 부담해? 이 부분은 소비자, 구입자가 부담하고 밑에 이 부분만큼은 생산자,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러네요.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도 좀 부담하잖아요. 약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다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거야. 100%. 이거는 뭐예요? 토지. 이거는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복합 건물이잖아요. 복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 이거야. 근데 물리적 토지는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거. 이런 거. 건물도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2, 3년 지나면 건물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에서 약간 탄력성이 가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저걸 뭐라고 한다?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아까 이거, 어디 있죠? 조세 환원. 조세 환원.
이해되시죠? 조세화는. 조세화는.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귀착 유형 624쪽이죠. 조세 부담의 귀착 유형. 자, 이건 지워버릴까요? 다른 화면을 보고. 자, 조세 부담의 귀착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법상 귀착, 경제적 귀착 아까 봤고, 절대적 귀착. 자, 절대 귀착, 뭐 있나요? 절대 귀착, 차별 귀착, 균형 해상 귀착,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 절대 귀착을 보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어요. 개별 소비세를 얼마? 10억을 부과했어. 누구한테? 갑한테 10억 부과했네. 자, 개별 소비세를 10억을 부과를 하니까 10억을 부과를 했어. 그 다음에 을한테는 얼마? 을한테 20억 부과하고 병한테 70억에서 총 합계 100억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이럴 때 절대 귀착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절대 귀착은 얼마냐. 자, 그러면 부담이 개별 소비세고, 자, 개별 소비세고 보시면 개별 소비세 부과로 민간 소비가 위축돼서, 자, 민간 소비가 위축돼서 국민 소득이 50억 감소했다. 50억 감소했다. 50억 감소했죠. 그런데 갑의 국민 소득 15억, 을의 국민소득 10억, 병의 국민소득 20억, 이렇게 해서 50억 감소했다. 그러면 갑이 부담하는 게 개별 소비세 10억, 국민소득 감소분 15억, 그래서 25억, 을은 30억, 합치면 병은 90억, 그래서 100억, 150억 합치면, 100억하고 50억 합치면 15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이 부담하는 개별 소비세 10억과 국민소득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 15억에서 25억. 이게 절대 귀착이다. 을이 부담하는 개별 소비세 20억, 후생 감소 10억, 그래서 30억이 절대 귀착이고, 병도, 개별 소비세 70억, 국민소득 감소분으로 효용 감소 20억, 그 두 개 합치면 90억. 이것들이 절대 귀착이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100억하고 국민소득 감소분 50억을 두 개를 합치면 국민 전체적으로는 150억만큼의 절대 귀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절대 귀착이다. 절대 귀착. 절대 귀착. 있는 그대로 다 합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절대 귀착. 그 다음에 이제 차별 귀착. 차별 귀착을 봅시다. 차별 귀착. 차별 귀착은 뭐냐면, 차별 귀착은, 자, 앞에 그림에서 차별 귀착은 개별 소비세를 50억 부과했죠. 여기서 개별 소비세를 국민 전체적으로 100억 부과했잖아요. 개별 소비세를 100억 부과했는데 이 개별 소비세를 100억을 부과했는데 세금 100억을 걷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대신에 뭐로 부과했냐면 소득세로 부과를 해보면 어떨까? 소득세로. 저 100억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대신에 소득세로 100억을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보는 것이 차별귀착이다 이런 얘기야. 네? 차별귀착 이해되시죠? 지출 측면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지출 측면은. 아까 절대귀착도 지출 측면은 계산 안 하고 계산했잖아요. 차별귀착. 절대귀착이고 아까 차별귀착. 개별 소비세 100억을 똑같은 세수를 확보하는 소득세로 대체했을 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뭐다? 차별귀착이다. 차별귀착. 차별귀착. 차별귀착 이해되시죠? 개념이. 차별귀착. 지출 측면은 계산 않고
세금만 대체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별기차. 총 수입 및 총 세출의 크기를 불변으로 유지하면서 한 종류의 조세를 똑같은 조세 수입을 가져다 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분배상의 차이를 뭐라 한다? 차별귀착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조세 수입이 특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 측면을 사상해버리고 조세 그 자체의 분배적 효과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총 세수 100억 원의 개별 소비세를 동일한 세수 100억 원의 소득세로 대체한다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뭐다? 차별귀착이다. 차별귀착. 중립세에 의한 차별귀착의 측정. 가상적인 중립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측정.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보충 설명하면서 조세의 효율성을 보충 설명하면서 중립세의 가상선을 그어봤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중립세의 가상선을 그어보고 물품세 100억을 가상적인 중립세로 대체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어떤 효과가 생겼습니까? 예산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졌잖아요. 물품세보다 중립세가 무차별 곡선 원점에서 더 멀어져서 똑같은 세수 100억이지만 물품세보다 중립세의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효용이 더 크다. 물품세의 효용보다 중립세의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했었잖아요. 예? 그것이 다 어떤 분석이다? 차별 분석이다. 차별귀착에 의한 분석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해상 귀착. 균형해상 귀착은 여기서 보듯이 자, 개별 소비세 10억, 을은 20억, 병은 70억에서 정부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요? 100억이잖아요. 들어온 세수가 100억이야. 그럼 그 들어온 세수 100억에 맞게끔 지출을 다 합쳐서 100억만큼 지출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수입과 지출이 같으니까 균형해산을 달성했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뭐다? 균형해상 귀착이다. 수입과 지출을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동시에 같이 분석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똔똔 균형을 넣고 저울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분석했다. 그래서 균형 예산 귀착이다. 그리고 균형 예산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 귀착의 제유형에서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 부분균형 분석은 뭐죠? 부분균형 분석은 그 상품 시장만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쌀과 옷이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상품 시장이, 이게 상품 공간이 수평은 X제, 수직은 Y제, 이걸 상품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쌀과 옷이잖아요. 쌀과 옷의 예산선에 접하는 나의 무차별 곡선. 그 접하는 이점에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상품 공간에 쌀이 있고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요 곡선으로 그려보면 자, QX, PX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수요 곡선. 그러면 쌀만 분석하는 거죠. 쌀의 양과 쌀의 가격만.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부분균형 분석이지. 이게 부분균형 분석이야. 부분균형 분석. 그 다음에 또 여기를 QY, PY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이것도 부분균형 분석이잖아요. 부분균형 분석. 쌀, 옷 따로 분석하잖아요. 그 상품 시장만 분석하는 거지. 그 상품 시장만. 그런데 일반균형 분석은 뭐예요? 쌀과 옷이 동시에 같이 분석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같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쌀과 옷만 있다고 하는 세상을 얘기했는데 현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포함해서.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에 의해서 조세의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또 이제 단기와 장기에서의 귀착도 있다. 단기. 일반적인 경제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느냐,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조세 부담 귀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단기에 분배적 효과는 주로 저축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에서는 저축이 감소하고 자본 수도이 감소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임금이 하락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개방경제, 폐쇄경제. 자, 시장이 우리나라 내 것만 가지고 하느냐, 국제시장을 같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개방경제, 폐쇄경제.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의 귀착을 결정하는 요인. 그 요인의 세금의 종류다, 이거죠. 단위세, 순세, 단위세. 자, 단위세는 생산물 단위를 과세 표준에 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생산물 한 개, 일정액의 세액을 부과하는 거고. 이건 뭐죠? 생산물 한 개, 미터, 평방미터, 입방미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죠. 종량세. 그 다음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건 종가세죠. 생산물에 대한 단위세 부과는 한계 비용의 영향을 초래하므로 세액은 전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자, 단위세 부과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가돼 가지고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순세는 총 판매액, 아까 법인세가 순세라고 그랬죠. 총 판매액에서 생산 비용을 뺀 순수입에 대해서 과세한 경우 순세는 모든 거래가 끝난 결과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가 곤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비용 조건을 한번 보죠. 기업의 비용 조건. 비용 조건에서 보면 이것도 앞부분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비용 조건에서 보면, 자, 여기가 수량, 여기가 가격이죠. 가격이면,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죠.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죠. 평균 비용 곡선이.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가 최저점이죠.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하는 이 부분이 있고, 평균 비용 곡선이 정체되는 이 부분이 있고,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나가면 SAC가 되겠죠. 아니, 장기는 뭐죠? LAC죠. LAC가 되겠죠. LAC.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죠. 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내려오는 구간, 이거는 비용 감소 산업. 여기는 비용 감소 산업.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올라가는 저 부분, 이건 비용 증가 산업. 그 다음에 이 정체된 이 부분, 이건 중립적이죠. 중립적인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있을 때 지금 기업의 비용 조건이잖아요. 기업의 비용 조건, 평균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감소할 때, 자, 비용 감소 산업이잖아요. 비용 감소 산업. 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 구간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있을 때 생산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전가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응? 자, 이해되시죠? 이 비용 감소 산업일 때 생산물에 과세를 했을 때 누구한테 전가됐느냐, 이 문제야. 그러면 자, 공급 곡선이 자, 수요 곡선은 요거죠. 수요 곡선은 요거고, 공급 곡선이 요거죠. 공급 곡선이. 비용 감소 산업이죠. 공급 곡선이 요거죠. S죠. 공급 곡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이상의
평균 가변비용이죠.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 이상인 부분을 공급곡선이라고 그랬죠. 한계비용. 자, 이렇게 쳤죠. 자, 비용 감소 산업이죠. 내려가니까 이건 내려가잖아요. 자, 내려가죠. 비용 감소 산업. 그러면 여기다가 자, 생산물을 과세. 여기다가 공급자에게 알파만큼 세금을 부과했다. 알파만큼. 그러면 이렇게 끝에 공급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당초의 균형점이 여기였다가 세련 균형점이 여기죠. 세련 균형점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 이게 알파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야. 세금이다. 그런데 당초 균형점은 여기죠. 이게 P0X고 세련 균형점 여기죠. 여기가 P1X다 이게. 그러면 세금은 이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세금이고 이게 가격이죠. 가격 변동이죠. 가격 변동이 이만큼 났어. 그러면 세금은 이만큼인데 세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됐잖아요. 그죠? 세금은 알파인데 가격은 알파보다도 더 커졌어.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부담해? 이거는. 자, 이 부분. 이게 세금이잖아요. 이게 세금이죠? 이건 누가 부담해? 이게 누가 부담해? 이거는 뭐요? 이건 초과 부담이죠? 이건 초과 부담이고, 이게 세금이잖아요. 세금. 누가 부담하냐, 이거? 누가 부담하냐?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해? 응? 누가 부담하냐? 자, 이거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100% 이상 부담한다. 세금이 알파가 100이라면, 이건 100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100% 이상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자, 비용 감소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알파만큼 과세했죠.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100% 이상 정가대에서 소비자가 귀착된다. 소비자한테 100% 이상 정가되었어. 세금은 알파만큼 이만큼인데, 예? 귀착되는 가격은 알파보다 더 커버렸다. 이런 얘기. 어떤 경우에? 이 비용 감소 산업일 때 이렇다. 이런 거죠.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은 어떠냐? 여기는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잖아요. 이건 비용 증가 산업이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 비용 증가 산업.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당초에 가격은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가격이 P0X죠. 여기죠. 그래서 자, 알파만큼 이 부분이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했어.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죠. 여기가 새로운 점. 여분이 1.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당초 공급 곡선하고 접한 이 부분이 2죠. 그러면 이게 세금이야. 이게 세금. 이게 세금이야. 이게 세금이다. 세금. 그러면 알파. 이 알파죠. 이 높이하고 같잖아요.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알파의 세금 높이하고 조세 부담하는 가격이 같죠. 이 높이가 같잖아요.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다. 이 높이하고 이 높이 같으니까 이 높이하고 이 높이 같으니 같잖아요. 같죠. 이렇게 알파만큼 세금을 부과하니까 알파만큼 정가됐어. 딱 100% 정가됐어. 100%. 비용 증가 산업은 딱 100% 정가됐잖아요. 비용 감소 산업은 100% 이상 정가됐잖아요. 100% 이상.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은 신기하게도 100% 100% 정가됐어. 그럼 이게 누구한테 정가됐냐? 보면은 자, 이 윗부분은 누구죠? 이건 소비자에게 정가되는 거죠. 이건 소비자에게 정가되고 이 밑에 부분 누구한테 정가됐어? 생산자에게 정가됐지.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나눠가지고 두 사람께 합친 게 딱 100%야. 신기하죠? 비용 감소 산업 100% 이상인데 비용 증가 산업은 정확히 100%를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전가시켰다. 이런 거죠. 같은 평균 비용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감소 산업은 이런 현상이 생기고 비용 증가 산업은 저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생겼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 조건에 따라서 전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전가가 달라진다. 비용 감소 산업은 100% 이상의 소비자에게 전가됐지만 비용 증가 산업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서 정확히 100% 부담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